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뒤흔든 한 위조 지폐 사건이 있습니다. $100 지폐. 그것도 진짜와 거의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위조 지폐가 유통된 이 사건. 그 배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세력이 개입해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진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이 아니라 한 국가가 철저히 계획한 거대한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모의 중심에는 과연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슈퍼노트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위조 지폐가 아닙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이 사건은 세계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슈퍼노트는 거의 완벽하게 진짜 미국 달러 지폐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00 지폐가 주된 대상이었고 그 위조 수준은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슈퍼노트는 기존의 위조 지폐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종이의 질감, 인쇄의 정교함, 그리고 숨겨진 보안 요소까지 진짜 달러 지폐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특수 면화 기반의 종이를 재현했으며 동판 인쇄 방식을 통해 미세한 글자와 자외선에만 반응하는 잉크, 워터마크까지 완벽히 복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품질의 위조 지폐를 제작할 수 있었던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슈퍼노트 제작은 단순한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그 수준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 특히 정찰총국이 슈퍼노트 제작과 유통을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정찰총국은 북한의 대외 공작과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 차원의 큰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보유한 부서입니다. 이 기관은 외화 확보를 위해 다양한 불법 활동을 주도해 왔으며 슈퍼노트의 제작과 유통도 이러한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슈퍼노트는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00 초정밀 위조 지폐로서 국제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1989년부터 현재까지 압수된 슈퍼노트의 총액은 약 $5천만 달러에 이는 연평균 약 $28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슈퍼노트의 유통은 주로 미국 오해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들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2004년 대만과 2005년 페루에서 슈퍼노트가 발견된 이후 금융기관과 거래자들이 $100권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조 지폐의 유통은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위조 지폐가 유통된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조 지폐의 유통은 통화 가치의 하락, 물가 상승,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을 초래하여 해당 국가들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슈퍼노트를 제작한 주요 목적은 외화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외화 확보가 어려웠던 북한은 슈퍼노트를 통해 막대한 양의 외화를 벌어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외화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국제금융거래와 외환거래에 심각한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북한 경제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국제적인 경제활동을 사실상 차단시킨 상태였습니다. 북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국제시장과의 거래를 통해 외화를 얻는 구조였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외환 수입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요 수출품인 광물, 석탄, 섬유 등의 거래가 막히고 국제금융 시스템에서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북한은 외화 확보를 위한 경로가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외화를 얻기 위해 점점 더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품질의 슈퍼노트는 위조 지폐를 유통시키기 위한 도전이었고 국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북한은 슈퍼노트를 통해 막대한 양의 외화를 유입시킬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핵 개발을 포함한 군사적 활동과 공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슈퍼노트는 아시아를 기점으로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국제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초기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요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북한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인해 위조 지폐 유통의 초기 거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국영기업과 무역상들이 활동하며 위조 지폐를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재화로 바꿨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슈퍼노트의 유통 경로는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동에서는 암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통된 슈퍼노트는 단순히 불법 거래를 넘어서 무기 거래와 마약 밀매와 같은 대규모 범죄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사례에서는 슈퍼노트를 무기 중개업자들에게 지불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중동 지역에서 불법 거래를 단속하려 했지만 슈퍼노트의 정교함에 속수무책이었고 점점 더 많은 범죄가 국제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위패 감식 시스템이 취약했기 때문에 슈퍼노트의 유통이 더욱 용이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일부 국가에서는 슈퍼노트가 지역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통화 가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유통 과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단순히 위조 지폐를 운반하는 조직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외교관들은 자신들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활용해 슈퍼노트를 안전하게 운반하거나 거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국영기업들과 제3국의 협력기업들이 유통망을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슈퍼노트의 존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위조 지폐 제작에 사용된 기술과 장비가 국가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후 미국 재무부와 연방수사국 FBI는 슈퍼노트를 추적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작전 중 하나는 가짜 결혼식 개최입니다. 위조 지폐 유통 조직에 잠입해 있던 FBI 요원들은 조직원들을 초대하기 위해 실제 결혼식처럼 꾸민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웨딩 장소는 고급 호텔이나 리조트처럼 조직원들이 의심하지 않을 만한 장소로 선정되었고 초대장은 정교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잠입 요원들이 신랑, 신부, 하객으로 위장해 참석했으며 결혼식에 용의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은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던 중 수사당국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이혼 파티 기획입니다. FBI는 위조 지폐 조직원들과의 접촉 기회를 만들기 위해 화려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는 부유한 사업가나 중동,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무기 중개인들이 자주 찾는 고급스러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파티에서 요원들은 조직원들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으며 정보를 얻었고 거래를 가장해 위조 지폐 유통 경로와 관련된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비밀 작전의 성공은 단순한 현장 감시로는 불가능했던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FBI는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용어, 거래 금액, 위조 지폐의 이동 경로와 같은 세부 사항을 알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작전을 통해 FBI는 87명의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조직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FBI는 슈퍼노트의 정교함이 기존 감식기로는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위조 지폐에 포함된 숨겨진 마이크로 패턴과 자외선 반응 잉크를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시리얼 넘버의 반복성과 불일치를 탐지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대응은 슈퍼노트의 식별률을 높이고 유통망을 추적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연관된 금융 거래를 차단했으며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슈퍼노트 유통을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금융 시스템 보안 강화 덕분에 슈퍼노트의 유통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더 정교한 기술을 사용해 위조 지폐를 찾아내고 금융거래 추적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며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슈퍼노트에서 보여준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과거의 방법을 넘어서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이제 암호화폐 해킹과 사이버 범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서 추적하기 어려워 이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거래를 숨기려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피해가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불법 활동은 슈퍼노트와 같은 위조 지폐 기술이 현대의 디지털 세계에 맞게 변형된 예입니다. 과거에는 고품질의 위조 지폐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를 해킹하여 불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넘어서 국가의 안전과 국제 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슈퍼노트 사건은 단순한 위조 지폐의 제작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며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던 거대한 음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해 추적하고 있지만 그 끝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위패와 기술, 그리고 국제 공작이 얽힌 이 음모는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이제 끝났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어디선가 또 다른 음모가 짜여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